전쟁터에 우리가 만든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전쟁터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사이렌이 울부짖는 포화 속으로 가방 하나 들고 뛰어든 나라, 계약서 대신 프로그램을 들고 간 사람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건 무기가 아닌 주권이었죠. 미국은 종속을 요구했고 프랑스는 오만하게 문을 걸어 잠갔을 때 한국이 던진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해가는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대역전극? 여러분, 뜨거워진 날씨만큼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우리의 자주국방을 힘차게 응원 부탁드려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뚫렸습니다. 방공 담당 장교의 목소리가 벙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 47분 아부다비 합동작전사령부 지하 벙커. 20명이 넘는 장교와 참모들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있었지만 그 한마디 뒤로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왕실 안보보좌관이 자리에서 일어섰죠. 무기를 샀는데 버튼조차 누르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묘지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장교 20여 명이 모여 있었지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타리크 알만수르입니다. UAE 국방획득청 부청장으로 일하고 있죠. 영국 샌드허스트 사관학교를 나왔고 미국 MIT에서 항공공학 석사를 땄습니다. 26년간 전투기를 사고 미사일 체계를 도입하고 세계 최고라는 무기상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게 있었어요. 돈을 충분히 내면 하늘은 안전하다는 것. 패트리엇 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 최첨단 지휘통제 시스템까지 카탈로그에서 가장 비싼 것만 골라 사들였으니까요. 계약서에 서명할 때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하늘은 철벽이라고.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데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보가 울린 건 새벽 3시 42분이었습니다. 지휘통제실 대형 스크린 위쪽으로 붉은 점들이 찍히기 시작했죠.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리고 드론이 서로 다른 고도와 속도로 한꺼번에 밀려오는 복합 공격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막기 어렵다고 교과서에서만 읽었던 바로 그 시나리오가 우리 하늘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패트리엇이 발사됐습니다. 불꽃을 뿜으며 하늘을 갈랐고 첫 번째 표적과 부딪혔습니다. 화면에서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맞았죠. 지휘통제실에 작은 안도의 숨소리가 퍼졌고 옆에 있던 장교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맞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안도가 유지된 건 정확히 10초였습니다. 화면 하단 레이더가 잡지 못하는 영역에서 새로운 점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고도로 지면에 바짝 붙어 날아오는 순항미사일과 드론이었죠. 패트리엇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잡도록 설계된 시스템이거든요. 수천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 한 발로 값싼 드론 하나를 상대하는 건 구조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만든 방공망에는 아래쪽을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드론들이 레이더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시스템의 빈틈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경보가 다시 울렸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막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이 기지 남쪽 경납고를 덮쳤고 그 안에 있던 전투기 2대가 그대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한 대에 수천억 원짜리였지만 그 순간 돈을 떠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두 번째 폭발은 활주로 중앙이었고 세 번째는 연료 저장시설 근처를 덮쳤습니다. 벙커 안에서도 진동이 느껴졌고 천장에서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폭발 직후 대형 스크린 오른쪽 모니터가 소리 없이 꺼졌습니다. 기지 남쪽 구역의 통신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뜻이었죠. 방공 담당 장교가 헤드셋을 벗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남쪽 구역 전체가 응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 검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6년간 협상하고 서명하고 도입해왔던 모든 것의 결과가 저 꺼진 모니터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참혹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폭발이 멈추고 긴급 피해 보고가 올라오는 사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 하나와 마주했습니다. 경납고 북쪽에는 무사한 전투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사일도 있었고 활주로 일부는 아직 사용이 가능했죠. 물리적으로 우리는 반격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반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투기의 무장 시스템을 작동시키려면 제조국의 승인 코드가 필요했거든요. 미사일 발사 권한은 공급국 서버와 연동되어 있었고 비상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발사하는 것, 우리가 산 무기로는 그게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작전 승인을 받으려면 시차가 다른 나라의 관료들이 회의를 열고 결재를 내려야 했죠. 지금 이 새벽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바로 이 순간에 저는 참모장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반격 불가입니까? 참모장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시스템이 잠겨 있습니다. 승인 요청은 보냈지만 회신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6년간 수십 건의 방산 계약을 따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상황을 떠올린 적이 없었거든요. 계약서 어디에도 전쟁 중 사용 제한이라고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소스코드는 우리 손에 없었고 핵심 운용 권한은 바다 건너 그들의 서버에 있었습니다. 무기는 있는데 쓸 수 없다. 돈은 냈는데 결정권은 없다. 왕실 안보보좌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죠. 우리가 산 건 무기입니까? 아니면 허가증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날 밤이 끝나고 피해 집계가 올라왔습니다. 전투기 4대 파손, 경납고 2동 전소, 활주로 3구간 사용 불가. 숫자로 보면 그랬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너진 건 따로 있었죠. 수조원을 들여 쌓아 올린 방공체계에 대한 신뢰, 돈이면 하늘을 살 수 있다는 오래된 확신, 그리고 우리가 강대국의 동등한 파트너라는 착각. 그날 새벽 그 모든 게 불탔습니다. 날이 밝고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왕궁 지하 회의실에 군 수뇌부와 왕실 참모진이 모였죠. 테이블 위에는 피해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아무도 그 종이를 먼저 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실 수석 참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우리는 무기만 산 게 아니라 하늘의 결정권까지 넘긴 겁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한테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하지만 아무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가 가진 무기의 핵심 작동 권한은 공급국이 쥐고 있었고 전쟁의 가장 급박한 순간에 우리 스스로 발사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돈을 내고 무기를 사면서 정작 전쟁을 치를 권리는 사지 못한 것이었죠. 국방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대안이 있습니까? 미국 체계를 빼면 내일부터 우리 하늘을 지킬 수단이 없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분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대안이 없다는 것. 뚫린 줄 알면서도 같은 방패를 다시 들어야 한다는 것.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군사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라는 걸. 우리는 하늘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지만 기지 남쪽에서는 여전히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 연기를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방패를 산 게 아니었구나. 방패 모양의 청구서를 산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이 끝난 직후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즉시 행동에 나섰죠.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프랑스였습니다. 우리에게 프랑스는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함께 해온 전략적 파트너였고 우리가 가장 깊이 신뢰했던 나라였습니다. 라팔 전투기를 도입할 때도 프랑스를 선택한 건 성능만 보고 한 결정이 아니었죠. 그 뒤에는 오랜 외교관계와 왕실 간의 유대, 그리고 중동에서 프랑스가 보여준 일관된 태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처럼 노골적으로 조건을 걸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프랑스라면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격을 당했고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으니 긴급하게 최신 시스템을 요청하면 당연히 응해줄 거라고 믿었죠. 이번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무기를 달라고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파리 출장은 공격 이후 열흘 만에 성사됐습니다. 다소항공 본사 회의실이었죠. 천장이 5m는 되는 거대한 방이었고 벽마다 라팔 전투기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에펠탑이 보였고 그 화려한 공간 한가운데 놓인 호두나무 원목 테이블 한쪽에 프랑스 측 8명, 반대쪽에 저를 포함한 UAE 대표단 6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꺼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우리 방공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최신 전자전 시스템과 통합 방공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스코드 접근 권한을 요청합니다. 소스코드.
그건 무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갖고 있어야 우리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고 전시에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 공격 때 우리가 무기를 갖고도 쓰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소스코드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측 수석 대표가 서류를 넘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만수르 부청장님, 오랜 파트너십을 저희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끝까지 이어지진 않았어요. 다만 소스코드 접근은 제공이 어렵습니다. 이건 저희의 핵심 기술 자산이거든요. 예상 못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쉽게 내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말들이 문제였습니다. 무장 통합의 경우에도 본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3국 무장을 탑재하실 경우 별도의 기술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최소 2년 이상 소요됩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상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2년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프랑스 측 수석 대표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미소는 이미 사라져 있었죠. 만수르 부청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스코드의 무장통합 권한까지 요구하시는 건 좀 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 내어주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하다. 우리 국민이 죽고 기지가 불탔는데 우리 손으로 무기를 쓰게 해달라는 게 과한 요구라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무기는 상품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였던 겁니다. 8대 핵심은 절대 내주지 않는 것, 그게 그들의 방산 전략이었죠. 회의실을 나서면서 우리 대표단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행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국 쪽으로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가 안 되면 미국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 그리고 F-35라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 이쪽이라면 확실한 해법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워싱턴 협상은 파리보다 빠르게 잡혔습니다. 그만큼 미국도 우리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파리에서는 적어도 형식적인 미소라도 있었거든요. 워싱턴에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미국 측 수석 협상관이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묶음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F-35 도입을 원하신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의 내용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어요. 운용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미국 서버에 전송될 것. 정비와 부품 교체는 반드시 미국 측 인가 업체를 통할 것. 작전 운용 범위에 제한이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할 것. 저는 서류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무기 판매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시 계약서에 가까웠죠. 잠깐만요. 우리가 수조 원을 내고 사는 전투기인데 운용 데이터를 왜 미국에 보내야 합니까? 미국 측 협상관이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감정 없이 대답했죠. 부청장님, 지금 상황에서 선택지가 있으십니까? 저는 참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이건 동맹국에 대한 태도입니까? 미국 측 협상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죠. 부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UAE가 이 프로그램의 1순위는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열린 것만으로도 워싱턴에서는 상당한 배려를 한 겁니다. 배려. 수조원을 들고 찾아온 고객에게 자리를 만들어준 게 배려라는 겁니다. 그건 거래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돈을 내는 쪽이 을이고 무기를 준 쪽이 갑인 세계. 방산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본질은 지배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테이블 아래로 내렸죠. 프랑스는 기술을 내주지 않았고 미국은 기술 대신 종속을 요구했습니다. 방향은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우리는 하늘의 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6년간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 저는 언제나 자신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UAE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자주권.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권리. 그건 카탈로그에 없었고 어떤 계약서에도 가격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수행원이 옆자리에서 태블릿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청장님, 분석팀에서 신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사항이 있어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이라는 말에 고개를 돌렸죠. 그날 밤 교전 기록을 재분석한 건데 패트리엇 로그에 없는 요격 기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오류인 줄 알았는데 3번을 돌려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화면을 받아들었습니다. 피해 현황 레이더 로그 요격 기록. 이미 수십 번 본 데이터들이었죠. 그런데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분석팀이 한 줄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았더군요. 미확인 요격 기록 1건. 패트리엇 체계와 무관한 별도 시스템에 의한 격추 추정.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패트리엇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날 밤 우리가 놓친 표적을 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방공망이 포기한 영역에서 정체불명의 시스템이 격추에 성공한 겁니다. 그 시스템의 이름이 보고서 하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천궁2.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산시장에서 26년을 보낸 사람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특정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가성비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 미국과 유럽 기술을 잘 조립하는 나라, 나쁘지 않지만 최전선은 아닌 나라. 그게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방공 시스템이 그날 밤 우리 패트리엇도 놓친 표적을 격추했다고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부다비로 돌아오자마자 분석팀을 불렀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그날 밤의 교전 기록 전체를 펼쳐놓았죠. 레이더 로그 요격 궤적 피해 지점 좌표까지 한 장 한 장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석팀장이 스크린 앞에 서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부청장님, 이 부분을 보시죠. 새벽 3시 51분 패트리엇 체계가 추적을 포기한 적어도 표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도 약 50m, 속도 마하 0.8 수준의 순항미사일이었습니다. 화면에 붉은 선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패트리엇의 추적선은 중간에서 끊겨 있었죠. 레이더가 잡다가 놓친 겁니다. 저고도로 파고드는 표적 앞에서 시스템이 판단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기지 북동쪽 12km 지점에서 소멸합니다. 격추된 거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패트리엇이 놓았는데 뭐가 잡았다는 겁니까? 분석팀장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패트리엇 체계의 것이 아닌 다른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 로그가 나타났죠. 이 구간에서 독립적인 추적 신호가 감지됩니다. 주파수 패턴을 역추적한 결과 천궁2 체계의 다기능 레이더와 일치했습니다. 천궁2. 우리가 시험 배치 목적으로 소량 도입해둔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솔직히 당시에는 큰 기대 없이 들여온 것이었어요. 미국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판단이었죠. 실전에서 주력으로 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패트리엇이 포기한 표적을 잡았다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3번 돌렸습니다. 데이터 오류 가능성은 배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천궁2를 기지 방공 라인에 정식 편입시키라고 지시했죠. 솔직히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데이터 한 건으로 수조원짜리 방공 체계를 재편하는 건 도박에 가까웠으니까요. 참모진의 반응도 예상대로였습니다. 부청장님, 천궁2는 시험 배치 장비입니다. 검증이 끝나지 않은 체계를 실전 라인에 넣는 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되물었죠. 그러면 검증이 끝난 패트리엇은 그날 밤 뭘 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천궁2는 기지 북동쪽 외곽에 배치됐습니다. 패트리엇이 담당하는 고고도 방어선 아래 적어도 사각지대를 커버하는 위치였죠. 배치를 지시하면서도 저는 불안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두 번째를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나흘 뒤 새벽이었습니다. 다시 경보가 울렸습니다. 지휘 통제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스크린에는 또다시 붉은 점들이 찍히고 있었죠. 이번에도 복합 공격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 4발이 고고도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그 뒤를 따라 순항미사일과 드론이 저고도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향해 요격 미사일이 올라갔고 첫 발이 명중했습니다. 두 번째도 맞았죠. 하지만 세 번째는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영역에서는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엇의 레이더가 지면 근처의 표적들을 하나씩 놓치기 시작한 겁니다. 지휘 통제실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장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또 뚫리는 건가? 그 생각이 모든 사람의 얼굴에 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크린 하단에 새로운 추적선이 나타났습니다.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가 가동을 시작한 겁니다. 패트리엇이 놓친 적어도 순항미사일 하나를 천궁의 레이더가 물고 늘어졌습니다. 추적선이 표적을 따라 움직이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지휘통제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요격 미사일 발사. 추적선과 표적의 붉은 점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에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격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뒤따라오던 드론 2대가 여전히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고도 30m 레이더 반사 면적이 극도로 작은 소형 드론이었습니다. 패트리엇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표적이었죠. 천궁2의 레이더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동시에 2개의 추적선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다중 표적 동시 추적. 첫 번째 드론을 향해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고 거의 동시에 두 번째 표적에 대한 추적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사라졌습니다. 3초 뒤 두 번째 드론도 스크린에서 소멸했습니다. 지휘 통제실에 짧은 함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잡은 손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전파 방해가 걸린 상황에서 패트리엇이 포기한 적어도 영역에서 천궁2가 순항미사일 한 발과 드론 2대를 연속으로 격추한 겁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아니었죠. 이건 실력이었습니다. 저는 분석팀장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측 자료를 전부 가져오십시오. 천궁2뿐만 아니라 한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방산 프로그램 전체를 보고 싶습니다. 분석팀장이 눈을 약간 크게 뜨며 되물었죠. 전체를요? 전체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 방산에 대한 자료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 한두 개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부터 전투기, 장갑차, 자주포, 함정, 잠수함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의 기술 지원으로 시작해서 하나씩 쌓아 올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궁2가 실전에서 성과를 냈지만 그건 기존에 장전되어 있던 미사일과 설정값으로 거둔 결과였죠. 다음 교전을 위해 시스템을 재설정하고 미사일을 재장전하려면 운용 소프트웨어에 접근해야 했는데 우리 기술진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거든요. 교전 데이터를 분석해서 레이더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것, 현지 환경에 맞게 추적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 이런 작업에는 천궁2를 설계한 사람들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기술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부청장님, 천궁2의 교전 성과를 다음에도 재현하려면 운용 알고리즘 업데이트가 필수적입니다. 사막 환경의 열간서 패턴, 이 지역 특유의 전파 굴절 조건을 반영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저희 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니요? 시스템 핵심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건 한국 측 엔지니어뿐입니다. 현장에 와서 직접 작업해야 하는 수준이에요. 아니면 기술 알고리즘 일부를 넘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응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다음 공격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천궁2는 두 번의 교전에서 증명해 보였지만 세 번째를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자들이 직접 와야 한다는 뜻이었죠. 문제는 이곳이 전쟁터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사일 경보가 수시로 울리는 공군 기지에 외국 기술자를 불러들인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설령 요청한다 해도 한국이 그걸 받아들일지. 저는 수행원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하십시오. 기술 이전 또는 현장 기술 지원이 가능한지 타진해 봅시다. 수행원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죠. 지금 이 상황을 솔직하게 말합니까? 그래야죠. 전쟁 중인 기지에 와달라는 요청입니다. 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었습니다. 프랑스는 문을 닫았고 미국은 족쇄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전화를 걸려 하고 있었죠. 26년간 방산 협상을 해오면서 상대에게 이렇게 절박한 요청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천궁2가 보여준 가능성은 분명했고 그 가능성을 이어가려면 한국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연락을 보낸 건 화요일이었습니다. 답이 온 건 수요일 아침이었죠. 현장 점검을 위해 엔지니어를 보내겠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잠시 멍했습니다. 조건도 없었고 단서도 없었어요. 프랑스는 기술 보안을 들먹이며 문을 닫았고 미국은 자리를 마련해 준 것만으로도 배려라고 했는데 한국은 단 하루 만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답한 겁니다.
다만 저는 아직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빨리 답한다는 건 그만큼 급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우리의 절박함을 이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나흘 뒤 한국 기술팀이 도착했습니다. 6명이었죠. 저는 기지 입구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들이 올지 궁금했거든요. 대형 방산업체에서 보내는 기술진이라면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오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기술자들은 늘 그랬죠. 호텔 등급부터 확인하고 통역관 배치를 요구하고 일정표를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커다란 장비 가방을 직접 들고 있었고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더니 기지 시설물 배치를 눈으로 훑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제게 다가와 짧게 인사했습니다. 한국방위산업기술팀 파견 책임자입니다. 천궁2 배치 현황부터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악수를 나눈 지 30초도 안 돼서 장비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금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안내했죠. 기지 북동쪽 외곽 천궁2가 배치된 지점에 도착하자 한국팀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장비 가방을 열고 노트북을 연결하고 케이블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발사대 외관을 살피고 한 명은 레이더 모듈에 진단 장비를 물렸고 나머지는 시스템 로그를 열어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 각자 자기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때 미사일 경보가 울렸습니다. 기지 전체에 사이렌이 퍼졌고 우리 경호 인력이 즉시 한국팀에게 대피소로 이동하라고 외쳤습니다. 저도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죠. 그런데 한국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옆에 있던 팀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어였기 때문에 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직후 팀원이 노트북 화면으로 다시 고개를 숙이는 걸 봤습니다.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뜻이었죠. 경호원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지금 경보 상황입니다. 대피하셔야 합니다. 팀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레이더 캘리브레이션 도중입니다. 여기서 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10분만 더 주십시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팀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죠. 옆에 있던 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화면을 들여다보며 숫자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프랑스 기술자들과 겹쳤습니다. 프랑스 팀이 왔을 때는 기지 경계 등급이 올라가기만 해도 작업을 중단하고 숙소로 돌아갔었거든요. 미사일 경보가 아니라 단순 경계 강화만으로도요. 경보는 7분 만에 해제됐습니다. 오탐이었죠. 하지만 그 7분 동안 한국팀은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게 말했습니다. 레이더 캘리브레이션은 끝났습니다. 이제 운용 소프트웨어 진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상태가 어떻습니까? 팀장의 표정이 살짝 무거워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 그대로 다음 교전에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뇨? 지난번에 분명히 격추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출고 시 기본 설정값으로 거둔 성과입니다. 이 지역의 실제 환경 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결과라는 뜻이죠. 팀장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었죠. 사막 환경의 열간섭 패턴이 표준값과 크게 다릅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40도 이상 벌어지면 레이더 파형의 굴절 특성이 바뀌거든요. 지금 천궁2는 한반도 기후 조건에 맞춰 출고된 상태라서 이 편차를 보정해줘야 합니다.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적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지난번처럼 적어도 표적을 정확히 잡아낸 게 사실 운이 좋았던 측면도 있어요. 환경 보정 없이 다음 교전에 들어가면 같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운이 좋았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난번 성과가 시스템의 완벽함이 아니라 일부는 행운이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동시에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이 사람이 묘하게 신뢰가 갔습니다. 팀장이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추적 알고리즘 파라미터를 현지 환경에 맞게 조정하고 교전 데이터를 피드백해서 학습값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격 미사일 재장전 후 발사 시퀀스를 재검증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이건 단순 정비가 아니라 시스템 핵심 코드에 접근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밤새 작업하면 내일 오전까지는 끝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팀장은 이미 돌아서서 팀원들에게 한국어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 없이도 그 상황이 읽혔어요. 지금부터 밤새 작업한다는 뜻이었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기지에는 최소한의 불빛만 켜져 있었고 멀리서 간헐적으로 폭발음이 들려오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자러 가지 않았습니다. 천궁2 배치 지점 근처 임시 지휘소에 앉아서 한국팀의 작업을 지켜봤죠. 그들은 정말 밤새 일했습니다. 노트북 불빛 아래에서 코드를 수정하고 파라미터를 입력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한 명은 레이더 모듈 옆에 드러누워서 케이블 연결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발사대 유압 시스템을 분해해서 사막모래에 의한 마모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들고 다가갔더니 팀장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부청장님,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에 2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왼쪽이 보정 전 추적 정확도이고 오른쪽이 보정 후입니다. 사막 환경 데이터를 반영하니까 적어도 표적 추정률이 17% 올라갔습니다. 17%. 전장에서 그 숫자는 격추와 피격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우리 기지가 살아남느냐 마느냐의 차이였죠.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문득 프랑스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천장 높이 5m 벽에 걸린 라팔 사진, 에펠탑이 보이는 유리창. 그 화려한 공간에서 그들은 그렇게 다 내어주는 나라는 없다고 했죠. 지금 제 앞에서는 사막 한복판,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 한밤중에 작업복 차림의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 장비의 성능을 17%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47분 팀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시스템 재가동 준비 완료됐고 시뮬레이션 결과도 정상입니다. 밤새 작업한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왜 왔습니까?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온 겁니까? 팀장이 잠시 멈추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고 왔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곳이라는 걸 알면서 그런 용기가 나신 겁니까? 저희가 만든 장비가 전장에 있습니다. 그 장비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만든 사람이 안 오면 누가 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6년간 방산업계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무기를 파는 사람, 기술을 파는 사람, 계약서를 들고 오는 사람. 하지만 전쟁터에 직접 들어와서 자기가 만든 장비 앞에 앉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프랑스는 기술 보안을 이유로 회의실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은 종속 조건을 내밀며 감사하라고 했죠. 한국은 전쟁터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공구 가방을 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고객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무기를 팔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전장에 서 있는 동료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사막 위로 붉은 해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천궁2 발사대 위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한국팀은 장비를 정리하며 서로 한국어로 뭔가를 주고받고 있었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임시 지휘소로 돌아가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건 어쩌면 최고의 무기가 아니라 최고의 파트너였을지도 모른다고. 천궁2가 실전에서 증명해 보인 이후 우리 내부에서는 근본적인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개별 장비 하나로 하늘을 지킬 수는 없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체계 전체를 새로 짜는 일이라는 것. 방공망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투기, 무장통합, 정비자립,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 기술 주권. 저는 한국 측에 공식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천궁2 추가 도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생각이었죠.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아부다비 국방부 보안회의실과 서울을 연결하는 화상이었죠. 우리 쪽은 저를 포함해 4명이었고 한국 쪽은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업체 실무진까지 합쳐서 7명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인사를 마치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오늘 저희가 무기 추가 구입과 관련해 협의 요청드리는 건 4가지입니다. 화면 너머 한국 측 표정이 약간 긴장하는 게 보였습니다. 당연하겠죠. 이전까지 우리가 한국에 요청한 건 천궁2 정비 지원 정도였으니까요. 첫째, 소스코드 접근 권한. 우리 기술진이 직접 시스템 핵심 코드에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으면 합니다. 적었습니다.
프랑스가 과한 요구를 하며 일축했던 바로 그 조건이었죠. 둘째, 무장 통합 권한. 우리가 보유한 다른 무기 체계와 한국 장비를 자유롭게 연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별도 승인 필요라며 벽을 세웠던 조건이었습니다. 셋째, 현지 생산. 우리 땅에서 우리 인력으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원합니다. 이건 어떤 나라에도 요구해 본 적 없는 조건이었어요.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능력 자체를 달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넷째, 공동 개발. 차세대 체계를 함께 설계하고 함께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가지를 다 꺼내놓고 나니 제 옆에 앉은 수행원이 살짝 긴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저도 긴장했어요. 이건 사실상 방산협상에서 구매자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였거든요. 프랑스는 첫 번째 조건에서 문을 닫았고 미국은 두 번째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네 가지를 한꺼번에 꺼낸 건 거절을 각오한 것이었죠. 화면 너머 한국 측이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나누는 게 보였어요. 한국어였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한국 측 수석 대표가 화면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가능합니다. 저는 잠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가지 모두 검토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있던 수행원이 제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저도 놀랐다는 뜻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 한국 측 대표의 표정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놀라운 제안을 받아들이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차분함이었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나오는구나 저는 직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도 미국도 늘 이 지점에서 하지만이라는 말을 꺼냈으니까요. 저희가 드리는 건 무기가 아닙니다. 예상 밖의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주권을 드리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옆에 있던 사람들도 화면 너머 사람들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되짚었습니다. 주권을 드린다. 26년간 방산 협상을 해오면서 수천 번의 제안을 듣고 수만 장의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테이블에서도 주권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은 없었어요. 무기상들은 성능을 이야기하고 가격을 이야기하고 납기를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주권을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권이란 파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스스로 서도록 돕겠다고. 한국 측 대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소스 코드를 드리는 건 단순히 기술을 여는 게 아닙니다. UAE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운용하고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드리는 겁니다. 현지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술 인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야 우리가 없어도 UAE가 홀로 설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한 가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 내어주면 한국에는 뭐가 남습니까? 기술을 다 넘기고 현지에서 생산하게 하면 결국 한국이 손해 아닙니까? 한국 측 대표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청장님, 저희는 기술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드린 기술이 끝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미 다음 세대를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것을 나눠드리는 동안 저희는 더 앞으로 가 있을 겁니다. 같이 가면 더 빨리 가고요.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를. 프랑스와 미국은 가진 걸 지키려고 문을 잠갔습니다. 한국은 가진 걸 나눠주면서도 더 앞에 있겠다는 자신감으로 문을 열었죠. 기술을 통제의 도구로 쓰는 나라와 기술을 자립의 도구로 쓰는 나라. 같은 방산이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다른 철학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주권을 드리는 겁니다. 26년입니다. 26년간 저는 세계 최고의 무기를 사들이면 나라가 안전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최고의 전투기, 최고의 미사일, 최고의 방공망. 카탈로그에서 가장 비싼 것을 골라 서명하는 게 제 일이었고 그게 자부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26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서게 해드리겠다는 말. 당신들의 주권을 위해 기술을 열겠다는 말. 그 한 문장이 26년의 확신을 흔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돈으로 안보를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산 것들이 전쟁의 밤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반격 버튼을 누르지 못했고 승인을 기다려야 했으며 하늘이 뚫리는 걸 지켜봐야 했죠. 프랑스는 기술을 닫았고 미국은 족쇄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늘은 당신들의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수행원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직접 가봐야겠네. 어디로 말씀이십니까? 한국으로. 수행원이 잠시 멈칫했죠.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청장이 외국으로 떠나겠다는 건 보통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화면 너머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화상으로 듣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이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나라인지 그 기술력이 말만큼 뒷받침되는 건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주권을 드린다고 말한 그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어떤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전쟁 중이었습니다. 미사일 경보가 수시로 울리고 공군 기지가 긴급 경계 상태인 그 상황에서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부청장이 나라를 비운다는 건 참모진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책상 위에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화상회의로 듣는 말과 직접 눈으로 보는 현실은 다르니까요.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조용함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전쟁 중인 나라에서 온 사람에게는 그 평범한 공항의 일상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불과 12시간 전까지 저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벙커에 앉아 있었거든요. 한국 측 관계자가 공항에서 저희를 맞았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산이 보였고 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전쟁을 겪었던 나라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방위사업청에서의 브리핑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파리의 다소항공 본사처럼 화려하지 않았고 워싱턴처럼 권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실용적이었죠. 벽에 걸린 건 전투기 사진이 아니라 개발 일정표였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기술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자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엔지니어, 연구원, 협상단 구분 없이 모두가 같은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함께 만듭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 기술입니다 라고 했고 미국에서는 우리 조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는 함께라는 말이 반복됐죠. 처음에는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이 진행될수록 그게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의 방산 체계는 개방형 아키텍처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의 무기와 자유롭게 연동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열려있는 구조라는 뜻이죠. 프랑스와 미국의 시스템은 자기들 것끼리만 연결되게 잠겨 있었거든요. 제3국 무장을 붙이려면 별도 승인에 별도 비용에 수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그 반대였어요. 상대국이 원하면 무장을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열어놓은 겁니다. 기술 이전 구조도 달랐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넘기는 게 아니라 생산기술, 정비기술, 운용교범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 한국의 수출 전략이었죠.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현지 인력을 교육해서 결국에는 그 나라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고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브리핑 도중에 한국 측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어주면 나중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서 한국 제품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UAE가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 다만 그때쯤이면 저희는 이미 다음 세대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같이 하자고 하시겠죠.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했죠. KF-21을 보고 싶습니다. KF-21. 한국이 독자 개발하고 있는 4.5세대 전투기였습니다. 자료로는 봤지만 직접 본 적은 없었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수십 년이 걸리는 전투기 개발을 한국이 해내고 있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저희는 사천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이 있는 곳이었죠. 경납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KF-21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진이 아니라 실물이었어요. 조립이 완료된 기체가 경납고 안에 서 있었고 그 옆에서 기술자들이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기체를 올려다봤습니다.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동체의 설계가 인상적이었어요. 스텔스 형상을 적용한 외형이었는데 미국의 F-35와는 또 다른 독자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 측 관계자가 설명했죠. 42개월간 16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완료했고 양산 1호기가 이미 출고됐습니다. 이미 날고 있다. 계획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이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형 임무 컴퓨터 구조입니다. 다양한 무장을 운용국이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프랑스 라팔이 제3국 무장 통합에 2년이 걸린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죠. KF-21은 처음부터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진 전투기였습니다. 저는 기체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 전투기 원래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아니었습니까? UAE가 이걸 도입할 때 그 문제는 괜찮습니까? 안내 관계자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서 상당 기간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파트너가 흔들려도 저희는 계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비용은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일정은 그대로 유지했죠. 전투기 개발은 한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는데 몇 배의 비용과 시간이 들거든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경납고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몇 년간 매달려 만든 결과물이 여기 서 있었습니다. 파트너가 빠져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자기 힘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서 하늘에 띄운 전투기. 프랑스는 기술을 닫았고 미국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파트너가 떠나도 혼자서 만들어냈어요. 그 집요함과 실행력.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천을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수행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개발을 처음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T-50 경공격기부터 치면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전에는 미국산 전투기를 면허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면허 생산에서 시작해서 독자 전투기를 하늘에 띄우기까지 30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거절과 좌절이 있었을지. 그런데 이 나라는 해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결심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프랑스도 미국도 우리에게 보여준 건 완성품이었습니다. 사세요. 조건은 이겁니다. 라는 거래였죠. 한국이 보여준 건 달랐어요. 과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하나씩 쌓아 올린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 하자는 제안. 저는 고개를 돌려 수행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라면 끝까지 갑니다. 수행원이 조용히 되물었죠. 확신하십니까? 보셨잖습니까? 이 사람들은 계획이 아니라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포기한 파트너가 있어도 멈추지 않았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떠올렸습니다. 내일 일정에 한국 팀장과의 만남이 잡혀 있었거든요. 사천 기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자리였습니다. 한국 측에서 먼저 제안한 만남이었죠. 궁금했습니다. 기술과 숫자 너머에 있는 이야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듣고 싶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식당이었죠. 관광객이 찾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골목 안쪽에 있는 조용한 한식집이었습니다. 한국 팀장이 직접 고른 장소라고 했어요. 저와 한국 팀장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통역도 수행원도 없었죠. 팀장은 영어를 유창하게 했고 저 역시 샌드허스트 시절부터 영어에 불편함이 없었으니 굳이 사람을 더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한국 음식이 하나씩 놓였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작은 접시가 여러 개 나오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팀장이 하나씩 설명해줬는데 저는 음식보다 이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천에서 KF-21을 보고 브리핑을 듣고 공장을 돌아보면서 기술과 숫자는 충분히 확인했거든요.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건 그 너머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팀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저희 아버지 세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우리 손으로 만든 총 한 자루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총 한 자루. 저는 UAE의 무기 창고를 떠올렸어요.
수조 원어치의 전투기와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이 가득한 그곳을.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 세대에는 총 한 자루가 없었다는 겁니다. 1950년에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군인들은 미국이 준 소총을 들고 싸웠습니다. 미국이 주지 않으면 싸울 수도 없었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이 무기를 주면 쓰고 주지 않으면 없는 거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팀장의 목소리에서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단순한 역사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자. 총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장갑차, 자주포, 함정. 하나씩 하나씩.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으면서 쌓아 올린 겁니다. 팀장이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청장님, 지금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 아닙니까? 그건 겉으로 보이는 숫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겁니다. 팀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시작전 통제권이 완전히 우리 손에 없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면 전쟁이 나면 군대를 지휘하는 권한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은 미국이 가져갑니다. 물론 평시에는 우리가 행사하고 전환을 위한 협의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넘어오지는 않았어요.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에 무게를 곱씹어야 했거든요. 한국은 세계적인 무기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천궁투로 전장에서 미사일을 격추했고 KF-21이라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해서 하늘에 띄웠습니다. 그런 나라가 자기 나라 전쟁에서 군대를 스스로 지휘할 권한을 아직 완전히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잘합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국방이 어떤 의미인지, 내 나라를 지키는데 다른 나라의 결재를 기다려야 하는 그 감정이 어떤 건지. 부청장님, 그날 밤 벙커에서 느끼셨던 것 있지 않습니까? 무기는 있는데 쓸 수 없다는 그 감정.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승인을 기다려야 했던 그 새벽. 무기는 있는데 버튼을 누르지 못했던 그 순간. 우리가 겪었던 겁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정확히 같은 겁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내 나라의 안보가 내 손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직접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총부터 전투기까지. 남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팀장이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십시오. 우리가 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 정권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보수 정부도 있었고 진보 정부도 있었죠. 하지만 자주국방이라는 방향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와도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에서 무게를 느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는 나라를 저는 많이 봐왔거든요. 중동에서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십 년간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픔을 아니까요. 없어봤으니까. 남에게 빌려서 싸워봤으니까. 그 기억이 있는 한 이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팀장이 잠시 멈추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합니다. 다르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겪은 걸 다른 나라에 강요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프랑스나 미국이 왜 소스 코드를 안 주는지 저도 이해합니다. 그게 그들의 권력이니까요. 무기를 팔면서 핵심을 쥐고 있으면 상대국은 영원히 자기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들의 사업 모델이에요.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위치에 있어 봤으니까요. 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그 자리가 얼마나 서러운지 아는 사람들이 같은 짓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도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아픔을 겪은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철학. 없어봤기 때문에 나눌 줄 아는 나라의 철학.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팀장도 잔을 들었죠. 우리는 말없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온사인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거리를 채우고 있었죠. 이 평범한 밤 풍경 뒤에 이 나라가 걸어온 길이 겹쳐 보였습니다. 총 한 자루 없던 나라가 전투기를 만들기까지. 전자권을 주지 못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하늘을 지켜주기까지. 그리고 그 경험을 무기 삼아 남을 지배하는 대신 남이 스스로 서게 돕는 길을 택한 나라.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아부다비의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던 그 새벽의 하늘을. 그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방패가 무너졌다고, 돈이 배신했다고.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존경이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알기에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 내일이면 저는 아부다비로 돌아갑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결정을 내려야 했죠.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였으니까요. 아부다비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왕궁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 출장에서 보고 듣고 확인한 모든 것을 담은 보고서였죠. 결론은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과 갑니다.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왕실의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사흘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절박했고 한국이 보여준 것들이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정이 내려진 순간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사일이 아니라 외교전이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프랑스였습니다. UAE가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협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파리에서 특사가 날아왔죠. 불과 몇 주 전까지 소스코드는 줄 수 없다, 과한 요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랑스 특사가 회의실에 앉자마자 꺼낸 말이 이랬어요. 조건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를 확대하고 무장 통합 절차도 간소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긴급하게 요청했을 때는 문을 닫더니 한국이라는 대안이 생기니까 그제야 조건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위기에 처한 동맹을 외면하고 경쟁자가 나타나니까 움직이는 나라. 그게 프랑스가 말해온 파트너십의 실체였죠.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이미 방향을 정했습니다. 프랑스 특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표정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미국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압박이었죠. 워싱턴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 메시지가 왔습니다. 공식적인 서한은 아니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가 기존 미국 체계와의 호환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술적 우려를 가장한 경고였죠. 참모진 사이에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 안보의 근간이었으니까요. 부청장님, 미국을 완전히 등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국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고위급 특사를 중동으로 파견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일정이었고 비공개 협상이었죠. 한국 측 특사가 아부다비에 도착한 건 미국의 압박 메시지가 온 지 나흘 뒤였습니다. 특사는 왕궁에서 왕실 안보보좌관과 단독 면담을 가졌습니다. 저도 배석했죠. 그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의 전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UAE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미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대립이 아니라 공존의 구조를 설계해온 것이었죠. 왕실 안보보좌관이 특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아닙니까? 미국이 불편해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특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도 미국의 동맹입니다. 하지만 동맹이 종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미국 체계 안에서도 독자 역량을 키워왔고 그 경험을 UAE와 나누려는 겁니다. 그 대답이 왕실 안보보좌관의 표정을 바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죠.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천궁2 추가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기존 배치 규모를 넘어서는 대규모 물량이었죠. KF-21 공동개발 참여도 합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UAE 영토 내에 정비시설을 건설하고 현지 인력을 양성하는 계획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에너지 협력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움직였어요. 한국에 대한 원유 공급을 최우선 등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겁니다. 수억 배럴 규모의 장기 계약 논의가 시작됐고 긴급 물량은 즉시 선적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의 후속 조치가 아니었거든요. 무기와 에너지가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중동의 하늘을 지켜주고 중동이 한국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구조. 방산 협력이 에너지 안보까지 확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참모 한 명이 보고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부청장님, 이건 계약이 아니라 동맹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프랑스는 기술을 닫고 가격을 불렀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열되 족쇄를 채웠죠. 한국은 기술을 열고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기를 넘어 에너지까지 연결되는 전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로 돌아온 뒤 저는 가장 먼저 그곳을 찾았습니다. 합동작전사령부 지하 벙커. 몇 달 전 새벽 3시 47분에 뚫렸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울려 퍼졌던 바로 그 장소였죠. 지휘통제실 대형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화면이 달라져 있었어요. 패트리엇의 고고도 방어 범위 아래로 천궁2의 방공 커버리지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는 텅 비어있던 저고도 영역이 이제 메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었죠. 방공 담당 장교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부청장님, 천궁2 운용팀에서 환경 보정 데이터 업데이트를 완료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교육한 우리 인력이 직접 수행한 겁니다. 우리 인력이 직접. 그 한마디가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몇 달 전에는 전화기를 들고 시차가 다른 나라에 승인을 요청해야 했던 우리가 이제 스스로 시스템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는 거대했죠.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흥미로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천궁2 도입 계약을 체결을 추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규모가 놀라웠죠. 수조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사우디 쪽 관계자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천궁2를 선택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죠. 당신들 때문입니다. UAE가 실전에서 검증해줬으니까. 그리고 그 국가가 한국이잖아요. 요격률 96%라는 숫자를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우리의 전쟁이 한국 무기의 시험장이 된 셈이었습니다. 씁쓸할 수도 있는 이야기였지만 저는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피로 검증한 그 성능이 주변국의 선택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사우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원유 공급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돌았어요. 장기 공급 계약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긴급 물량의 선적 속도도 빨라졌다는 겁니다. 무기와 에너지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중동의 하늘을 지켜주고 중동이 한국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구조. 누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 신뢰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이라크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천궁2 도입을 위한 예산 승인이 내각을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걸프 지역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패트리엇 하나에 의존하던 중동의 방공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죠.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이 흐름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프랑스는 기술을 닫았고 미국은 족쇄를 내밀었으며 우리는 뚫린 하늘 아래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우디가, 이라크가, 걸프 전체가 새로운 선택지를 갖게 된 겁니다. 그 시작점에 한국이 있었고 그 한국을 처음 선택한 건 우리였죠.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저는 차를 세우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부다비의 밤하늘이었어요. 몇 달 전 그 하늘에서 미사일이 쏟아졌고 기지가 불탔고 저는 벙커에서 무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패를 샀다고 믿었지만 실은 청구서를 산 것이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오늘 밤 그 하늘 아래에는 천궁2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인력이 운용하고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조정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KF-21 공동 개발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현지 생산 시설은 설계 중이며 완전한 기술 자립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정한 건 프랑스도 미국도 아닌 우리 자신이었죠. 26년간 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기를 사들이면 나라가 안전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틀렸어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기를 쥔 손이 누구의 것인지가 중요했던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르쳐준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주권의 의미였죠. 내 나라의 하늘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것.
남의 허락이 아니라 내 결정으로 싸운다는 것. 총 한 자루 없던 나라가 전투기를 만들었고 전자권을 쥐지 못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하늘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아는 나라였기에 우리에게 종속이 아닌 자립을 내밀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다. 돈이면 다 된다고 믿던 협상가가 주권의 의미를 깨달은 것. 그게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기가 바꾼 건 전장이 아니라 세계였으니까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 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